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부 이주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 박사 잘 보시기 쉽지 않으시죠? 수학 박사 중에는 그래도 강의 좀 한다고 좀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 강연하는 수학 박사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걸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초부유층하고 법인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자들에 대한 특징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이제 유럽에서 되게 투자를 잘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부자와 결혼을 한다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선택지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 둘째, 대박 사업 아이템을 만든다. 저도 이제 사업 아이템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큰 일이다 보니까 쉽사리 도전하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망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국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KB 부자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면 2014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21년에 보면 상속과 증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좀 줄었고요.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좀 고무적인 게 금융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수준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지식을 쌓는 데 되게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 같으시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꽤나 위험 중립 이상으로 꽤나 위험 선호적인 자산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니실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보다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누가 알려주는 코인, 야, 이 코인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해준 얘기, 아니면 야,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대, 이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그 주식과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였던 피터 린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 동안 가보고 또 공부도 하는데 주식을 고르는 데는 10분도 쓰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 결국에 투자 원금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된 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서 많은 강사들이 이제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부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공부를 하고 그것대로 한번 실천을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세 통장 삼총사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통장 세 개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절세 통장이 존재하는데요. 뭐 이 세 가지 통장에 대해서 잘 알고 이미 활용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름만 들어봤다 아니면 나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잘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금 부분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네, 많은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들 보시면서 다시 복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찾아보시면 제가 나온 유튜브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삼총사 중에 맏형인 ISA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ISA는 이제 절세 만능 통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쪽은 일반 과세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ISA가 아닌 다른 데에서 투자를 했을 때의 과세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ISA 과세 방식인데요.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일반 과세 방식은 그냥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ISA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의 차이만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를 한 겁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계좌에서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ISA 계좌를 활용했을 때에 대한 세금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똑같이 A 예금에서는 300만 원 수익을 거뒀고 B 펀드에서는 우리가 300만 원 손실을 보고 C 펀드에서는 300만 원 이익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 계좌에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냐 하면 번 것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A 예금에서 300만 원, C 펀드에서 3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세 15.4%를 곱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투자를 한 ISA 계좌에서 보면 우리가 전체를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다 합치면 우리가 얼마 이익을 받냐면 3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근데 ISA는 또 200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도 9.9%로만 곱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남는 세금이 얼마냐? 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만한 글씨로 저 위에 써놨는데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민이다, 종합 근로소득이 이제 5천만 원 미만이시면 이제 서민형에 속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아예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민형은 또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서민형에 대한 가입은 가입하실 때 서민형으로 하시려면 막 무슨 서류를 내고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해지할 때에 서민형으로만 전환하시면 400만 원까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해지하실 때 그때 가서 내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서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가입하실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금이 일반 계좌에서는 92만 4천 원이었는데 ISA 계좌에서는 9만 9천 원이에요. 세금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와우, 정말 좋죠. 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ISA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을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 이 제도가 2016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2020년까지 별로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계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2021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ISA에서도 국내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허용해주고 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줬어요. 뭐냐면 우리가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대해서 이제 양도세가 신설되는 거 아시죠? 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 22%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2023년부터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 ISA 안에서 투자하는 국내 주식은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끝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얻은 투자 이익은 전액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더욱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과 합산을 해서 세금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얻는 투자 손익들하고 다 합산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다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난 부분까지 다 더해서 순이익에 대한 우리가 과세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이제 부여를 하자마자 2021년 돼서는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ISA 이 절세 만능 통장을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조건의 ISA면 뭔가 가입하는데 제한 조건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보시면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기만 하면 다 가능하대요. 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도 투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이제 소득이 만약에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ISA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만 유지를 하시고 이제 언제든지 해지를 하시면 이제 모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혜택은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3년도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년의 기준은 가입 시점부터 시작해서 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한 2년 묵혀뒀다가 내가 1년만 바짝 투자를 했다. 그래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제 혜택을 다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ISA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SA에서는 웬만한 금융 투자 상품을 다 거래하실 수 있고요. 안 되는 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허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도 이 안에서는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저것들만 제외하면 웬만한 우리가 아는 그런 투자 상품들은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자주 낚이긴 하는데요. 은행 같은 데서 보면 가끔 특판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6%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적금을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이 나서 클릭을 하죠. 근데 보면 어떻죠? 월 납입한도 1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혜택이 너무 미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ISA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그것도 한도가 2월이 된대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올해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12월에 ISA 계좌를 만들어만 놔요. 그러면 이제 올해 납입 한도 2천만 원과 내년이 되면 내년 1월 1일만 돼도 내년 한도 2천만 원이 생겨서 총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4년이 지나면 최대 한도인 1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납입 한도가 큰 건 좋긴 한데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납입 한도가 그렇게 크면 내가 목돈 집어넣었다가 3년도 안 돼가지고 해약하게 되면 손해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계신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납입한 원금까지는 언제든지 ISA 계좌에서 도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 넣더라도 뭐 부담이 없으실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그렇게 해서 넣었다가 뺀 것에 대해서는 납입 한도가 복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올해 가입을 해서 2천만 원을 납입을 했다가 다시 2천만 원을 도로 찾았어요. 그랬을 때 또 내가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도 2천만 원은 내가 다 썼던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납입 한도도 충분하고 가입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제한 조건이 복수 개설은 안 된다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입하실 수 있는 게 ISA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타사에서 A 증권사에서 B 증권사로 이관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는 다 따라서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SA는 굉장히 제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혜택은 충분히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ISA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혜택들은 사실 정부에서 부여를 한 혜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A증권사에서 하나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벤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홍보를 할게요.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타 증권사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가 금융 상품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에 순매수 구간별로 상품권을 증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회사가 꽤나 푸짐하게 선물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신세계 상품권, 문화 상품권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주 앞서도 이제 여러 강사들이 이제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IPO 대여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공모주가 있는데 공모주 청약하실 때 당연히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면 청약 금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 ISA 계좌에 납입 금액을 1,00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저희가 혜택을 얼마를 드린다고요? 공모주 청약 한도를 300%를 우대를 해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000만 원까지 청약할 수 있는 이 우대 조건인데요. 이건 이제 원래 되게 VVIP들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인데 ISA 이제 홍보차 해서 납입 금액을 ISA 계좌에 1,000만 원 이상만 납입을 하시면 이 혜택을 다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ISA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3총사 중에서 이제 ISA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둘째와 셋째인데요. 둘째와 셋째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두 계좌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연금, 저축펀드,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연금이 왜 필요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는 말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판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국가별 이제 노인 빈곤율인데요. OECD 평균이 14.8%예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들 중에서 14.8%가 좀 빈곤하게 산다라는 그런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꽤나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가 이만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연금을 통해서 이런 노후 대비를 잘 해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면 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금은 보통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밑에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2층이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이제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이제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3층에 해당하고요. IRP는 2층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RP 기업이 보장을 해주는데 왜 개인이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IRP 계좌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쭉 다녔어요. 그렇게 되면 정년 퇴임하면서 꽤나 목돈에 그죠? 퇴직금을 받고 우리가 회사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직이 굉장히 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직을 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가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보면 이 금액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2, 3년 다니고 퇴직했다. 그러면 얼마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냥 써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돈들을 매번 모아서 우리가 퇴직 시점까지 잘 관리해보자라는 게 이제 IRP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IRP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2층에 있던 IRP하고 3층에 있던 연금저축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2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퇴직연금이니까 결국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어때요? 개인연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3살 된 제 딸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또 증여를 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부분에 있어서도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도 인출도 좀 막아놨고요. 그에 비해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 상품도 IRP는 이제 안전자산부터 좀 위험한 상품까지 다양하게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연금저축은 원래 이름이 연금저축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공모펀드랑 ETF만 투자 가능한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RP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를 70%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에 비해서 연금저축은 100%까지 다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 담보대출 받아서 쓰다가 날려먹으면 안 되니까 IRP에서는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연금저축에서는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RP랑 연금저축이랑은 비슷한데 얘는 2층이고 얘는 3층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2층이 좀 더 많은 제약이 있다. 3층은 좀 더 자유롭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계좌에 대한 비교까지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연금 통장을 만들어서 결국에 어떠한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부터 핵심이죠, 사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정부에서는 이 연금을 두둑하게 국민들이 모아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결국에 세금에서 이만큼 빼주겠다. 너가 내야 될 세금을 깎아준다는 개념인데요. 다들 세금 내시죠? 네, 언제 내시죠?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원천징수를 떼다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서 소득세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 그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소득세를 확정을 짓는데요. 그때 계산된 소득세에서 이만큼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깎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내가 많이 버냐 조금 버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좀 바뀌어요. 5,500만 원보다 좀 덜 번다 하시는 분에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까지 근데 납입 금액을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700만 원에 대한 16.5%인 115만 5천 원만큼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분들에게는 최대로 92만 4천 원을 깎아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연금 통장이라는 게 누구 거죠? 내 거예요. 그죠? 내 통장에다가 내가 내 돈을 집어넣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700만 원의 한도라 그러는데 그럼 이 700만 원을 어떤 계좌에 내가 넣어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700만 원을 어떻게 넣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선택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연금 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다가 어쨌든 700만 원을 채워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연금저축하고 IRP 중에서 700만 원을 채워라라고 하면 어디에다 넣고 싶으세요? 네,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많이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다 700만 원을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다 연금저축에만 넣는 건 또 별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에다 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또 제한을 하나를 더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에다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400을 넣고 나머지 IRP에다가는 300만 원을 넣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연말 되면 400, 300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4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 넣게 되는, 이러한 게 제일 이상적인 배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총 급여가 또 1억 2천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좀 바뀌어요. 세금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연금저축보다는 좀 IRP에 좀 더 많이 넣어라 라는 의미에서 연금저축은 또 300만 원까지 한도를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넣으셔야지만 총 700만 원에 대한 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 총 급여가 1억 2천 미만이시면서 5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특별하게 200만 원을 더 넣으실 수 있는 한도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연금저축에 총 600만 원을 넣으시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꽤나 복잡했는데 이 다음 게 사실 고비입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 앞에서도 이걸 리허설을 해봤는데 와이프가 여기까지는 잘 들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졸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한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앞서서는 우리가 연금을 납입할 때 받은 그런 그런 세금 혜택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연금을 나중에 탈 때, 연금을 받을 때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연금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운용을 할 거잖아요. 그냥 넣어놓고 끝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계좌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그때마다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쭉 언제까지,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그 과세를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쭉 미뤄줘요. 그게 이제 여기 말은 처음 나오는 과세 이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왜 좋은 거냐? 우리가 복리효과 하잖아요. 근데 복리효과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한 번 해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또 투자하고, 세금 떼고 또 투자하고 하면 복리효과가 굉장히 희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마음대로 투자를 쭉 불려나간, 복리효과를 활용해서 쭉 불려나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떼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세금조차도 낮은 세율로 부과한다는 게 이 연금통장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부터 정말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금통장에 납입한 돈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 통장 안에 있는 돈들에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이 원래 기업에서 받은 퇴직금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었던 돈인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납입한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도 있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 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비과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제일 좋겠죠. 이건 비과세예요. 이거는 중간에 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돈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세액공제도 받지 않을 돈을 왜 넣었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인데도 왜 넣었냐면 우리가 이 돈을 넣어가지고 운용하고 싶어서. 네.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원금은 내가 넣었다가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은 내가 계속 불려서 나중에 그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이 원금도 많이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보면 안 되니까 또 요거에도 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통장에 1년간 넣을 수 있는 총 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1,800만 원 중에서는 700만 원은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제일 혜택을 많이 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누어서 수령을 하실 때는 연금 소득세가 5.5%에서 3.3%로 되게 낮은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우리가 퇴직금 받아서 바로 이제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에 우리가 잘 고이 모셔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됐을 때는 원래 우리가 냈었어야 되는 퇴직 소득세 중에서 30% 또는 40%에 대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부에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연금 통장에 혜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을 왜 줬죠? 정부가? 이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나중에 노후 대비를 잘하라고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얘를 중간에 55세 되기 전에 해약을 했다,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여했던, 이렇게 줬던 세금 혜택들을 다시 뺏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통장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기까지,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계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이걸 이러한 적극적인 장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내가 중간에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받았던 이 세금 혜택들을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서 보시면 원래 이 돈은 연금 소득세로 해서 5.5%나 3.3%로 이제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끝나는 그런 돈이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러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했다, 그렇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16.5% 그죠?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세액공제 받았던 만큼을 그대로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연금 통장은 내가 꼭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돈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세금 설명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세금에서 이제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절세 통장 3총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ISA, 연금저축, IRP가 있는데 마지가 ISA였어요. 근데 마지가 되게 착해요. 뭐냐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둘째나 셋째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착하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또 깎아줍니다. 그래서 ISA 만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했을 때는 만기 금액에 대한 10%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데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 300만 원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까 300만 원에 대한 16.5%나 13.2%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 삼총사가 되게 이렇게 화목하고 우애가 좋은 삼총사입니다.
제가 세금 혜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여기까지 집중을 해주셨다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네. 세금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짠. 네. 마지막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네.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였는데 벌써 나왔네요. 이제 바로 전 슬라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엔 제가 계좌 몇 개 소개시켜드렸죠? ISA, 연금저축, IRP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막 이제 세 계좌에 대해서 혜택을 막 설명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세 계좌 중에서 어떤 거 만들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네. 근데 어떤 거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마트가 3개가 새로 생겼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트 3개 새로 생기면 다 사은품 행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트 3개 중에서 어디로 가세요? 사은품 제일 많이 주는 곳 한 곳만 가시나요? 아니죠. 세 군데 다 가서 사은품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ISA, 연금저축, IRP 통장 3개 모두 다 만드셔야지만 혜택이 제일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불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순위는 이제 제가 임의로 좀 정한 거긴 한데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세금 혜택이 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우선순위로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RP에 300만 원을 넣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ISA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넣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순위는 연금저축에 아까 연금계좌 전체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까지 맥스로 다 채우려면 네 번째로 연금저축에 다시 1,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 혜택만 좀 강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납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이 계좌들은 투자라고 있는 통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통장마다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강사들이 또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다음 슬라이드에 아까 보셨듯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짜서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까 우애 좋은 삼형제였잖아요, 그죠? ISA 맏형이 맨날 3년마다 해지를 하고 그 돈을 아까 연금에 넣을 수 있던 1년에 1,800만 원 한도와 상관없이 다 ISA 만기 자금을 다 연금저축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부자들은 그거 못 넣어서 안달인데 이렇게 하시면 ISA 만기 자금까지 다 연금저축에 쌓아두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돈은 내가 55세까지 잘 운용만 한다면 불어나는 돈에 대해서 과세를 계속 미뤄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려서 많이 불릴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이런 거 딱 띄워드리면 다들 막 카메라를 꺼내서 막 사진 찍으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요. 네.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조용히 스크린 캡처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연금저축에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펀드랑 ETF다. 그리고 IRP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안전자산들, 예금부터 시작해서 뭐 리츠 같은 자산, ELS 같은 자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ISA는 거기에다가 뭘 더 추가할 수 있다고요?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게 다른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이제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마다 펀드 각각마다의 이 통장에 어떠한 상품을 넣으면 좋을지 제가 임의로 좀 제가 추천 상품을 좀 꼽아봤어요. 연금저축에는 펀드 또는 ETF를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B 미국 그로스라는 펀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업무를 한 16년 아니고 6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AB 미국 그로스 펀드는 제가 운영하는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미국 S&P 500 지수를 꾸준하게 이겨주는 성과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망을 저에게 주지 않은 펀드여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ETF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에 지금 다 상위 그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는 주식들은 다 기술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 주식들인데 우리가 다 들으면 알만한 그 10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가 좋냐, 뭐 가치주가 좋냐, 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연금 자산들은 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당연히 더 좋은 수익을 보여줄 자산들은 당연히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 10에 속한 결국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기술주들이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RP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TDF 펀드 하나면 해결이 되기도 해요. 앞서서 아까 어떤 강사님이 이제 TDF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게 내가 나이대에 맞게 젊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주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40살이다라고 하시면 한 60에 은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은퇴 연도가 한 2040년쯤 되잖아요. 그래서 TDF 펀드 중에서 뒤에 2040이라고 붙은 펀드를 사시면 IRP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SA 안에서는 아까 어떤 걸 제가 투자하길 권했죠?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ISA에서 하시라 그랬죠. 근데 그 국내 주식 중에서도 ISA의 혜택을 끝까지 누리시려면 어떠한 주식을 사시면 좋으냐면 고배당 주식을 사시면 좋아요. 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배당주 투자하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되면 돈이 나오잖아요. 배당금이라고 나오는데 그 돈에는 이미 15.4%의 배당 소득세가 떼지고 나서 남는 돈이 나한테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ISA에서 하면 어떻다고요? 그 돈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그리고 내가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 그 구간이 이제 내가 번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하나도 없고요. 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몇 퍼센트요? 9.9%의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4% 떼고 나오는 거랑 ISA에서 하는 거는 어떻다고요? 안 낼 가능성도 있고 낸다고 하더라도 9.9%만 내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계좌라고 해서 이 연금 저축 IRP, ISA 안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은 이제 좀 일반 계좌에서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아까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거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절세 3총사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계좌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ETF, 미국에 상장된 ETF 투자도 역시나 일반 계좌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ETF 2개를 해놨는데 사실 ETF는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에서도 원래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좀 특별한 ETF들은 좀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일반 계좌로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솔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선물 붙은 이런 ETF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ETF들은 IRP 안에서는 거래할 수가 없어요. 연금저축이나 ISA에서는 허용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러한 탄소 배출권 선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뭐 그린플레이션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산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또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ETF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또 좀 더 큰 수익을 먹어봐야지라고 이제 해서 이제 레버리지 상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시고요. ISA에서도 투자를 하실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뭐 기본 예탁금을 내야 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밖으로 빼놨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절세 포트폴리오까지 제가 마련을 드렸는데요. 행동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40여 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대로 하시면 제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안정적인 노후예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노후 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액션 플랜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셔가지고 풍족한 노후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인 세금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응원의 댓글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질문도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테라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해지될 때 시점으로 3개년이라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으로 안내들을 해줬는데 20년 귀속, 21년 종소세 신고 때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고 21년 이후로 대상이 안 된다면 올해 가입하고 언제 해지를 해야 ISA 서민형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종합금융투자소득세를 그렇게 되신 분은 사실 ISA 가입이 불가하고요. 네, 서민형뿐만 아니라 일반형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는데 그러한 분들은 ISA를 가입하실 수도 없고 만약에 전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아마 그 통보를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금융투자 종합소득세에 해당자이기 때문에 ISA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안내가 아마 증권사에서 올 겁니다. 그 이제 국세청에서 1년에 2번의 그런 노티스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해서 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ISA 혜택은 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강연과 또 명쾌한 답변까지 이주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테라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행사 종료 후에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커피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박사님과 함께 스마트한 사람은 꼭 챙기는 절세 삼총사, 통장 만들기 그리고 노후 준비하면서 매년 100만 원 돌려받기, 절세 혜택 100% 활용하는 투자 방법 등 2023년부터 변경되는 세금 제도와 그에 따른 강력한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세션, 두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6시 10분부터는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세 번째 세션 뉴마켓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새 정부에 출범하는 2022년 눈여겨볼 유망주 탑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